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2021년을 되돌아보면 미국 증시에서는 엄청난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반면에 22년에는 폭락이 올 거란 얘기가 지배적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거 폭등 시기를 한번 볼게요. 미국 증시에서 크게 3번의 폭등이 있었습니다. 1954년도에 45% 상승이 나오고 73번의 신고가 갱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인데요. 34%의 상승이 나오고 80번의 신고가 갱신이 있었고 지금 현재가 세 번째입니다. 21년도에는 25% 상승이 나오고 76번의 신고가 갱신이 있었습니다. 크게 이렇게 세 번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과연 어땠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2021년이랑 가장 많이 닮은 건 1995년입니다. 1995년이랑 2021년 얼마나 닮았나 증시를 보면 검은색이 1995년이고 파란색이 2021년입니다. 정말 비슷한 그림을 그려가고 있죠. 9월 달쯤에 잠깐의 폭락 빼고는 거의 흡사합니다. 그리고 과거로부터 보면은 1928년도부터 2021년이랑 상관관계를 봤더니 0.85 이상 된 게 18번이 있었고 그 18번 중에서 1995년이 가장 흡사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신고가 갱신도 많이 했던 이 두 해는 우리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과거와 상관관계가 너무 흡사한 걸 보고 나니까 정말 단순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1995년도에 정말 큰 폭의 상승이 있었으면 96년도엔 어땠을까? 그리고 2021년 뒤에 22년도엔 같은 그림을 그릴까? 요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996년을 잠깐 볼 필요가 있겠죠. 1995년도에 34%의 상승이 나온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급등한 다음에는 정말 하락이 나왔을까요? 확인해 봤더니 아니었습니다. 1996년도에 24% 추가 상승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급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신고가 갱신을 많이 해도 다음해에는 무조건 하락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때의 상황이 있었고 지금은 지금의 상황이 있겠죠. 우리가 지금 잘 봐야 될 거는 2022년 테이퍼링이랑 금리 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과거 2013년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과거에도 똑같이 있었는데요. 2013년 6월을 보면 테이퍼링 의사를 발표한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테이퍼링을 진행한 건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였고 금리 인상 첫 번째로 시작한 건 2015년 12월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S&P 500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테이퍼링이랑 금리 인상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볼게요. 2013년 6월을 먼저 보면 테이퍼링 의사를 발표하는 순간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반등해서 올라갔죠. 우리도 지금 2021년도에 테이퍼링 의사를 발표할 때 주가가 폭락이 나왔지만 다시 반등했습니다. 거의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나서 지금 테이퍼링을 진행 중에 있는데 과거에도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테이퍼링 하는 동안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거는 중간에 폭락이 한 번씩 나왔었죠. 특히나 테이퍼링을 마무리할 때쯤에는 큰 폭락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빗대서 보면은 2022년 3월쯤에 테이퍼링이 마무리될 걸로 보이는데 그 사이에 한번 변동폭이 크게 작용될 수 있으니까 그때 기회를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한참 있다가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요. 2015년 12월에 금리 인상을 하고 나니까 다시 폭락이 한번 나왔습니다. 0.25%에서 0.5%로 올린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이렇게 금리 인상하는 시기에 다시 주가 하락이 나왔지만 반등을 했다. 그리고 나서 추가 금리 인상은 있지 않았다입니다. 그래서 0.5%로 꾸준히 17년도까지 이어졌는데요. 그때 주가는 우상향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말로는 우리는 금리 인상 2022년에 3번은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럼 우리는 조금 더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0.5%까지 2016년도에 금리가 머물러 있었는데 2018년 12월을 보면 0.5가 아니라 2.5%까지 엄청나게 인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하는 시기에 주가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가 봐야겠죠.
차트를 조금 더 확장해서 2019년도까지 보겠습니다. 요거에 따라서 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아래 검은색으로 나타냈는데요. 제가 앞에서 2016년도 동안 한 번 금리가 올리고 가만히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보면 2016년 동안 금리가 안 오는 만큼 증시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도부터 진짜 열심히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2018년 12월에 2.5%가 됩니다. 2년 동안 2%의 금리를 올린 건데요. 정말 크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금리 올리는 동안에 증시도 많이 올라갔죠. 금리를 올렸다는 것 자체가 경제가 좋았다는 얘기니까 좋게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 글에도 금리 인상은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오히려 경제가 좋은 거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이렇게 주가도 반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18년도 12월쯤에 큰 폭락이 나옵니다. 요때가 미중 무역 전쟁이 있을 그때인데요. 그때 주가가 정말 추풍낙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가 안 좋아지고 다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은 걱정하지 마시고 금리 인하를 걱정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저렇게 하락하는 저 부분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앞에서 금리 인상 시기에 증시도 오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금리 인상 시기에 어떤 기업이 잘 나가고 어떤 기업은 못 나가는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2017년도에 금리 인상 시기에 잘 나갔던 기업, 못 나갔던 기업을 보겠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나타낸 기업이 가장 잘 나갔죠. JP모건입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는 금융주들이 관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관심 받는 게 빅테크 기업인데요. 지금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이죠. 상대적으로 파란색이 덜 오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덜 오르는 금리의 약한 기업은 리츠 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리얼티 인컴이 가장 많이 모르는 기업 중에 하나였죠. 특히나 17년도, 18년도 보면은 거의 제자리였습니다. 19년도 와서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고 실제로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이런 리츠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를 듣고 나는 금융주에 몰빵할 거야. 이런 생각 가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끔 유연하게 투자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2022년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적 기반으로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세 가지 꼭지로 말씀드려 보면 가치 투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금융주가 될 수 있겠는데요. 배당을 품은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 기업에도 투자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순이익이 높은 기업에 투자해야 2022년도에는 더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혁신기업에 투자해도 되는데요. 이 혁신기업에 투자할 때는 이 실적이 양전환하는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EPS가 마이너스였는데 이번에 플러스로 전환된다. 이런 기업도 2022년도에 각광을 받을 겁니다. 이 세 가지에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치 투자라고 하면 좀 어렵게 들릴 수가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배당을 잘 주는 기업을 가치 투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개의 기업을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P&G입니다. 18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다양한 종류와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LG생활건강이 있다면 미국에는 P&G가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의 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배당 연수만 하더라도 64년 동안 배당을 늘려왔고 배당 왕족주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배당률을 보면 2.32%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두 번째 기업은 3M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카치 테이프, 포스트잇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물티슈랑 작업용 장갑까지 일상에 필요한 수많은 사무용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에 해당이 되고 62년째 배당을 늘려왔고 현재 3.43%의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 펩시인데요. 펩시코는 우리가 음료 기업으로 코카콜라를 대응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과자에서도 상당히 많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다각화해서 코카콜라보다 더 괜찮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49년째 배당을 늘려왔죠. 이제 1년, 올해 이제 지나서 50년째 배당을 늘려온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2.61%의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 아래는 존슨앤존슨입니다. 지금 헬스케어 기업 중에서 왕 중의 왕이죠. 배당 연수를 보면 59년이 됐고 그리고 지금 배당률은 2.66%입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 관련돼서도 여기 매출도 늘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원래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으로서 매출 성장에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4개의 가치 투자 기업이 있으니까 이런 기업에 관심 가지셔도 좋고 내가 지금 계좌에 요 관련된 기업들이 있다. 혹은 이와 비슷하게 가치 투자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조금 더 포지션을
비중을 늘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 기업으로는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애플과 마소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반대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애플과 마소가 있습니까?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에는 등락폭이 클 수 있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폭락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잘 지지해주는 기업이 이런 기업들입니다. 애플과 마소인데요. 앞에서 제가 성장 기업에 투자할 때 순이익, 영업이익이 좋은 기업에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애플은 순이익률이 25.9%, 마소는 36.5%입니다. 제조업이랑은 잽이 안 되죠. 그만큼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애플은 신용등급 AAA를 2021년에 받았죠. 마소는 그 전부터 받았습니다. 기업이 이렇게 AAA를 받은 건 3개 기업밖에 없죠. 애플, 마소, 존슨앤존슨입니다. 이거는 미국 정부와 동격으로 치부되는 거니까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 기업에 투자하더라도 이런 순이익을 잘 주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기업이 주가가 안 떨어진다고 못 사는 게 아니라 안 떨어지기 때문에 사야 되는 겁니다. 혁신 기업도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에어비앤비입니다. 검은색으로 나타난 게 매출이고 빨간색이 EPS인데요. 모두 다 상승하고 있죠. 특히나 21년 3분기는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EPS는 이미 양전을 했죠. 지금 그런데 우리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21년 4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이것보다 더 안 좋을 예정입니다. 예상치가 좀 낮게 나왔는데요. 그때까지 우리는 조금 더 관망할 필요가 있고 에어비앤비는 그리고 위드 코로나가 되고 앞으로 여행 수요는 더욱 많아질 테니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유니티인데요. 메타버스 시대가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유니티는 해자 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매출이 점점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 아직 EPS가 양전을 하지 못했죠. 이게 양전하는 순간 유니티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그래서 혁신 기업은 이 두 개를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시가 너무 올라서 현금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올해 초에 있었던 기사를 몇 개 보여드릴게요. 2021년 2월과 3월 초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21년 2월에 파월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잠 못 드는 개미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증시가 많이 하락했었죠.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1.6% 돌파하면서 나스닥이 3.5% 하락했습니다. 이때 하루 만에 3.5% 하락이 나온 거고 테슬라가 이때 8% 빠지고 애플은 3%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추풍 낙엽처럼 떨어졌었죠. 그리고 아래 보면 3월 3일에 있던 기사인데요. 미국 증시 버블이 심각하다, 곧 터질 거다라고 했습니다. 21년 3월에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뒤로 나스닥은 어떻게 됐나요? 우선 21년 1월 달에 12,698포인트에서 지금 12월 말 15,840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자그마치 24.7% 상승이 나왔죠. 앞에서 폭락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금화할 필요가 있다?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금화는 하셔도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목적에 맞게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금화 한다면 당연히 저 저점마다 매수하는 게 좋은데 제 생각에는 목돈 투자하시는 분은 매도하지 말고 그냥 홀딩하는 게 맞고 적립식 투자의 경우에는 저런 저점마다 조금씩 매수를 늘려가시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 홀딩 하자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장기 투자했을 때 그만큼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한번 보면은 192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엄청난 경제 위기들이 많았습니다. 세계대전이 2번이나 있었고 대공황도 왔었고 금융위기가 10번 이상 왔었습니다. 그리고 오일 쇼크, 미중 전쟁, 코로나까지 이번에 왔죠. 이렇게 있는 동안에 20년 이상 투자했다면 한 번도 플러스가 나지 않는 해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미국에서는 마이너스 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당연히 주식시장을 떠났다가 돌아오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계속 머물러 있었으면 절대로 마이너스 나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의 이야기를 워런 버핏의 입에서 빌려서 말씀을 드려보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수익성이 좋다고 합니다. 2021년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거래를 여러 번 했다면 그 거래하면서 수익이 더 좋아졌는지 혹은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것도 워런 버핏이 했던 말인데요. 단기간에 주가가 50% 하락하는 모습을 보고서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면 그런 분들은 주식시장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런 주식시장의 등락폭을 못 견디는 분들은 자기와 투자 성향이 안 맞는 거니까 오히려 떠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투자자인지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과거를 살펴보고 미래를 예상해 봤는데요. 2021년 정말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22년 1월에는 어떻게 될지, 3월에는 어떨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앞으로 3년을 내다보면 우상향할 거라는 건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그 사이의 등락폭은 우리가 감내해야 될 부분입니다. 22년 상반기를 보면은 3월에 테이퍼링이 완료가 되고 금리는 3번 정도 인상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인플레이션이랑 공급망 이슈 그리고 미중 분쟁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이 내가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기업에 대한 실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2022년 실적을 체크해 봐야 되니까 제가 자주 실적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며 한 해 동안 수페TV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